자, 다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고 내 눈 한번 똑바로 봐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야. 어쩌면 내일 아침 네 스마트폰 알림으로 날아올 수도 있는 잔인한 현실이야. 상상해봐. 네 통장에 지금 1조 원이 찍혀있어. 1조. 감도 안 오지? 내일 아침 눈 뜨면 자는 동안 이자만 1억씩 들어와서 네가 아무리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사고 슈퍼카를 수십 대씩 수집해도 돈이 줄어들지가 않아. 너는 이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이 자본주의 정글의 포식자가 된 기분일 거야. 아니, 스스로 경제적 신이라고 믿겠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평소처럼 5성급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태블릿을 켰는데 경제뉴스 메인에 네 이름이 대대적으로 박혀있어. 자산 전액 동결. 몰수 확정. 어안이 벙벙해서 은행 앱을 켰는데 접속 불가 메시지만 떠. 집 밖으로 나가려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이 집은 이제 국가 소유입니다. 5분 내로 짐 싸서 나가세요. 라며 너를 차가운 복도로 밀쳐내. 단 한 조각의 편의점 빵을 살 돈도 없이 너는 입고 있는 실크 잠옷 차림 그대로 영화의 길바닥엔 앉게 된 거야. 네가 어제까지 부리던 비서, 너에게 아부하던 투자 파트너들 단 한 명도 전화를 받지 않아. 왜냐고? 네 자산은 이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에이, 작가님, 소설 쓰세요. 내가 마약 밀매를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국가가 왜 내 돈을 가져가요? 지금 다들 속으로 비웃고 있지?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야. 이 조 단위 자산가가 망한 이유는 주식 떡락 때문이 아니야. 코인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야. 바로 네가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귀찮아서 0.1초 만에 클릭해버리는 전체 동결 버튼 속에 숨겨진 그 깨진 글씨 같은 법조항 하나 때문이었어. 이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열심히 벌면 부자가 된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사건이야. 아무리 열심히 벌면 뭐해. 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 돈 이제 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너는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는 노숙자에 불과한데, 오늘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 단순히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해주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예금, 적금, 부동산, 그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칼날을 보여주려고 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인생 전체가 타인의 설계 속에 박살나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진짜 돈의 잔혹한 뒷면을 밝혀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제 좀 진정이 돼?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가 그저 남의 집 불구경처럼 느껴진다면 사실 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돈을 버는 법에만 혈혈단신으로 뛰어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공격수는 있는데 골키퍼가 없다는 거야. 골을 아무리 넣으면 뭐해. 뒷문이 다 열려 있어서 상대방이 그냥 툭 치면 다 털리는데. 사실 말이야. 난 이런 법적 허점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칼날,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야금야금 갉아먹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내 취미가 뭔지 알아? 남들 다 안 읽고 보이는 수백 페이지짜리 금융약관, 새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진 자산 몰수 판례들을 밤새워 분석하는 거야. 남들은 미쳤다고 하지? 근데 나는 알아. 그 글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십억짜리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다는 걸. 만약 네가 지금 이런 고민들 때문에 힘들다면 나는 성실하게 저축하고 주식도 공부하는데 왜 내 자산은 항상 위태로워 보이지? 금리가 오르고 법이 바뀐다는데 이게 정확히 내 지갑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모르겠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국가나 은행이 내 합법적인 재산을 뺏어갈 구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다면 정말 잘 찾아왔어. 내가 네 골키퍼가 되어줄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네 금융지능을 깨워진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네가 누르는 그 버튼 하나가 어쩌면 네 평생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될 거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는 보통 돈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숫자만 생각해.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세상에서 돈의 정의는 달라. 그들에게 돈은 관리이자 계약이야. 계약이 틀어지면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아까 말했던 그 조 단위 자산가 닉 인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이 사람은 자산관리사만 50명이 넘었어. 세계 최고의 변호사들이 그를 보좌했지.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잊혀진 법조항 하나를 놓쳤을까? 그건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야. 금융 시스템이 가진 교묘한 함정이 그만큼 정교하기 때문이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난 그 정도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지. 아니, 오히려 네가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 시스템은 너한테 더 가혹해. 부자들은 망해도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조항 하나에 걸려들면 재기불능이야. 자, 이제부터 내가 그 함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동안 금융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인지 하나씩 파헤쳐 줄게.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야. 네 생존이 걸린 문제야. 준비됐어? 바로 가보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번 쳐볼게. 정신 바짝 차려.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뒀으니 그 돈은 100% 내 소유다 라는 믿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법률적인 돋보기를 들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잖아? 그럼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나와. 네가 은행에 예금하는 그 순간 그 돈의 법적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넌 그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기업에게 나중에 내가 달라고 할 때 그만큼의 가치를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를 얻는 것뿐이야. 이게 왜 무서운 건지 감이 안 와? 자, 봐봐. 만약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지게 돼서 뱅크런이 터진다고 해보자. 그때 법은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줄까? 개인 예금주인 너일까? 아니면 은행의 거대 채권자일까? 슬프게도 자본주의의 법전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 자본을 먼저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어. 너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게 된다는 소리야. 내가 그냥 뇌피셜러 사는 소리가 아니야. 실제 통계를 한번 볼까?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슈퍼리치들 중에서 자산 동결이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때문에 재산의 50% 이상을 단 한 번이라도 날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무려 34%나 돼. 3명 중 1명은 법이라는 칼날에 베어서 자산의 절반이 잘려나갔다는 거야. 이들이 너보다 멍청해서 당했을까? 아니, 그들은 너보다 10배, 100배는 더 똑똑하고 주변에 인류 변호사들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 속에 숨겨진 잊혀진 법조항 때문이야.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소름 돋는 역사적 예시 하나 들어줄게. 1920년대 유럽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한 거물 자산가의 이야기야. 이 사람은 정말 꼼꼼했어. 모든 자산을 신탁이라는 안전장치에 걸어뒀지. 근데 딱 하나, 신탁 계약서 구석에 적힌 사소한 문구 하나를 착각했어. 그 문구 하나는 위탁자의 신변에 중대한 법적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자산의 운영권은 국가가 지정한 관리인에게 영구 귀속된다 라고 적혀 있었어. 이 자산가는 귀속이라는 단어를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뜻의 귀가 비슷한 의미로 대충 이해하고 서명해버렸지. 결국 어떻게 됐을까? 그가 아주 사소한 행정적 실수로 조사를 받게 된 날 그 문구 하나가 트리거가 됐어. 단 하루 만에 그의 조 단위 자산은 국가의 관리하에 들어갔고 그는 단돈 1달러도 인출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 그의 가족들은 20년 동안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딱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읽고 사인한 그 종이가 바로 법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그건 100년 전 얘기잖아요. 천만에. 지금 네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앱, 네가 가입한 종신보험, 네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너 그거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 있어? 전체 동의 누를 때 그 안에 국가 비상사태 시 자산 인출 제한이나 담보물의 강제 처분 권한 같은 조항이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냐고. 아마 99%는 없을걸? 그게 바로 네 발목을 얹어든 분질러버릴 수 있는 덫이야. 너는 지금 화약고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답답해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 너희가 믿는 그 안전함이 사실은 얼마나 얇은 유리판 위에 있는지 이제 그 유리판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야 해. 여기서 멈추지 않아. 이제부터는 이 잊혀진 법조항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네 계좌를 영원으로 수렴하게 만드는지 그 잔인한 계산법을 보여줄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 이게 왜 너한테 남의 일이 아닌지 숫자로 증명해 줄게. 네가 평생 잠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피땀 흘려 10억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인들에겐 꿈의 액수제. 근데 네가 오늘 배운 그 잊혀진 법조항 하나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났어. 자, 여기서부터 자본주의의 잔혹한 뺄셈이 시작돼. 첫째,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보통 자산의 30%에서 40%야. 자, 순식간에 4억이 날아가고 6억 남았지. 둘째, 억울하잖아. 넌 사기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어. 우리나라 인류 로펌 변호사 쓰고 3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쳐봐. 수임료에 성공보수까지 하면 최소 2억은 깨져. 이제 4억 남았네? 셋째, 이게 핵심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3에서 5년 동안 네 모든 자산은 동결돼. 1원도 못 써. 근데 그동안 네가 내야 할 대출이자, 공과금, 세금은 멈출까? 아니? 걔네는 복리로 불어나. 연 7% 이자만 잡아도 5년이면 원금의 절반 가까이 돼. 결국 5년 뒤에 네가 승소해서 돈을 찾는다고 해도 네 손에 쥐어지는 건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일 확률이 90%가 넘어. 이게 바로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금융의 감옥이야. 돈은 있는데 못 쓰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다 털리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 이렇게 위험한데 왜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조항들을 확인 안 할까? 왜 다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며 무방비로 살까? 여기서 심리학이 등장해. 우리 뇌에는 낙관 편향이라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난 폐야 망거릴 거야 라고 믿고 안전벨트 안 매는 사람이 난 사고 안 나라고 믿는 거랑 똑같아.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상화 편향까지 가세해. 어제도 아무 일 없었으니 내일도 괜찮겠지라고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꼭 있지? 작가님, 전 10억은커녕 1억도 없어서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진짜 내가 답답해서 그래. 잘 들어. 자산이 적을수록 이 타격은 치명타가 아니라 사망 선고야. 부자들은 1000억 중에 900억 날아도 100억으로 재기할 수 있어. 인맥도 있고 정보도 있으니까. 근데 너는 네가 가진 전 재산 5천만 원 중에 법적 실수로 3천만 원만 날아가 봐. 네 인생의 10년이 통째로 삭제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부모님한테 전세자금 보태달라고 7천만 원 받았어. 가족끼리 뭔 차용증이야 하고 그냥 받았지. 이거 나중에 세무조사 한 번 나오면 증여세 탈루로 가산세까지 붙어서 네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어. 법은 네 부모님의 사랑을 보지 않아. 오직 국세청 전산망에 찍힌 숫자의 출처만 봐. 지금 네 통장에 있는 그 소중한 돈들 사실은 아주 얇고 깨지기 쉬운 얼음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독하게 말하는 이유? 제발 그 얼음판에서 내려와서 단단한 땅으로 옮기라는 거야. 자, 이제 슬슬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갈 거야. 아까 말했던 그 조단위 자산가 닉 인이 결정적으로 놓쳤던 그 한 문장.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노숙자로 만들었는지 그 기막힌 스토리를 들려줄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법은 결코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거야. 법은 오직 기록하는 사람과 준비된 사람의 편이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비운의 주인공 닉 인.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잊혀진 법조항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줄게. 닉이는 전 세계의 수조 원대 자산을 분산해둔 아주 영리한 투자자였어. 그는 각 나라의 법률가들을 고용해서 완벽한 성벽을 쌓았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가 간과한 건 국가 간의 금융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CRS 속에 아주 미세한 독소 조항이었어. 그 조항의 핵심은 이거였어. 자산의 실질적 지배자가 특정 국가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은 해당 국가의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보고하지 않을 시 잠재적 범죄 자산으로 간주하여 즉시 동결할 수 있다. 니기는 그해의 비즈니스 미팅과 휴양 때문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계산착오로 딱 한 나라에서 184일을 머물게 돼. 단 하루 차이였어. 그는 설마 하루 가지고 그러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런데 그 나라의 국세청은 달랐어. 그 하루를 근거로 닉 인을 자국 거주자로 규정했고 그가 전 세계에 퍼뜨려 놓은 수조 원의 자산을 미신고 해외 금융교자로 낙인 찍어버렸어. 그 순간 전산망을 타고 전 세계의 은행에 닉 인의 계좌를 동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 그 다음날 아침 닉 인의 일상이 어떻게 됐을까? 조단위 자산가였던 그는 점심 식사값을 결제하려다 카드가 정지된 걸 알게 돼. 호텔에 돌아오니 이미 짐은 로비 밖으로 나와 있고 방문은 잠겨 있어.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지. 근데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닉, 당신 계좌가 동결돼서 내 수임료 결제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무료로 도와줄 순 없네요. 이게 현실이야. 돈이 묶이는 순간 네 편이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너를 등져. 이기는 결국 그 나라의 허름한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덮고 자는 노숙자가 됐어. 수조 원의 주인이 빵 한 조각 살 1달러가 없어서 굶주리게 된 거야. 그는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지. 내가 사기를 쳤냐, 도둑질을 했냐, 내 돈 돌려줘. 법원의 대답은 냉혹했어. 우리는 법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하루 더 머문 그 기록이 곧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통찰이 뭔지 알아? 사람들은 거대한 대포가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을 무너뜨리는 건 비가 올 때 물이 스며드는 아주 작은 개미굴 하나야. 돈의 세계도 똑같아. 네가 아무리 큰 불을 쌓아도 그 불을 지탱하는 법적, 제도적 디테일을 놓치면 그 성은 모래성보다 더 쉽게 무너져. 에이, 작가님, 전 해외에 돈도 없고 거주증 문제도 없는데요. 아니, 본질을 봐.
지금 네가 가입한 주택청약, 네가 넣고 있는 연금저축, 네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그 안에 닉 인의 183일 같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없다고 확신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우리가 규칙을 모를 때 그 부를 합법적으로 뺏어갈 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이 잔혹한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닉 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네가 방어벽을 쳐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 바로 공개할게. 이거 모르면 너도 언젠가 그 개미굴에 빠지게 될 거야. 이제 무서운 얘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냐잖아? 닉 인처럼 조단위 자산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판국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촘촘한 법의 그물을 피해갈 수 있을까? 내가 딱 3단계로 정리해 줄게. 이건 단순히 돈 관리가 아니라 너와 네 가족의 생존 전략이야. 오늘 영상 끄고 나서 딱 1시간만 투자해서 이대로 해봐. 1단계, 금융약관의 독소 조항 킬러가 되라. 너희들 집에 굴러다니는 보험증권, 은행통장, 최근에 쓴 대출계약서 다 꺼내봐. 다 읽으란 소리 아니야. 딱 2가지만 찾아. 다만, 그리고 단, 저의 경우에는. 이 단어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바로 닉인을 노숙자로 만든 그 183일 같은 놈들이야. 예를 들어 사고 시 보상함, 다만 피보험자가 특정 법규를 위반했을 시 보상에서 제외함 이런 거. 그 특정 법규가 뭔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본 적 있어? 이거 정확히 어떤 경우에 돈 안 준다는 건가요? 라고 딱 한 번만 물어봐. 그 5분 전의 통화가 나중에 네 5억 원을 지켜줄 거야. 2단계, 모든 자산 이동에 법적 꼬리표를 달아라. 우리나라 사람들 정에 약하지. 가족끼리 뭔 서류야, 그냥 보내줘. 이게 네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야. 자,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 네가 동생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근데 기록이 없네? 나중에 동생이 집 살 때 세무조사 나오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봐. 그럼 동생은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 세금 두들겨 맞는 거야. 해결책은 간단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보낼 때는 통장 메모에 차용 혹은 상환이라고 명확히 적어. 그리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갚아라, 이자는 얼마다 라는 내용을 남겨두고 상대방의 확인 대답을 받아라. 법은 네 마음이나 기억력을 믿지 않아. 오직 남겨진 기록만 믿는 괴물이거든. 그 괴물한테 먹이를 미리 던져줘서 입을 막으란 소리야. 3단계, 1년에 한 번 금융검진의 날짜를 정해라. 법은 살아있는 생물이야. 작년에는 합법이었던 게 올해는 불법이 되기도 하고 예전엔 혜택이었던 게 지금은 독소 조항이 되기도 해. 내가 추천하는 건 매년 네 생일이나 1월 1일을 금융검진의 날로 정하는 거야. 유튜브에 올해 바뀌는 세법, 새로 생긴 금융규제라고 검색만 해도 요약 영상 널렸어. 딱 10분만 투자해서 제목이라도 훑어봐. 저거 내 얘긴데 싶은 게 하나라도 걸리면 성공이야. 닉인이 딱 10분만 투자해서 그 해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확인했다면 그는 지금도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을 거야. 오늘 얘기 좀 무서웠지? 부자들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에 100배는 더 예민해. 너도 이제 자산을 지키는 사자가 되어야 해. 자본주의라는 게임은 규칙을 네 편으로 만드는 순간 그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안전할 거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줘. 다음 영상에서 보자.